세네갈의 한 농민이 한국 연구진을 찾아와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년간 한국 농업 기술로 마을을 구해줬으니 이제 우리도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진이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기술은커녕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쌀 한 톨이 어떻게 최첨단 전투기 수출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게 된 걸까요? 세네갈 북부의 가난한 농촌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결국 그 나라 하늘까지 지키게 된 놀라운 이야기. 한국을 믿지 않았던 한 농민이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가슴 뜨거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세네갈 북부 생루이 지역에서 농업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마마두 디알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2019년 3월 세네갈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리 생루이 지역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세네갈강 수위가 최저치를 기록했고 논바닥은 갈라져서 거북 등처럼 울퉁불퉁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31살이었는데 마을에서 그나마 공부를 좀 했다는 이유로 농업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다카르 대학교에서 농학을 전공했거든요. 하지만 책에서 배운 이론은 현실의 가혹함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말하기 힘든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2014년에 프랑스 농업회사에서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저는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기존 농법을 바꾸게 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프랑스 품종은 우리 기후에 맞지 않았고 약속했던 기술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수확은 완전히 망쳤고 많은 농가가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이 지금도 생생해요. 특히 제 어머니 파티마가 저를 바라보던 실망스러운 표정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외국의 어떤 제안도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 제게 2019년 4월 어느 날 마을 이장인 모디보 디아라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엔 한국에서 온다더군요. 또 외국인들이야?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님,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당한 게 벌써 잊으셨어요? 모디보 이장은 주름진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마두야,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라. 올해도 이런 식이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정말 그랬어요. 우리 마을 청년들은 하나둘씩 다카르나 유럽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농사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제 어린 시절 친구 우스만 봐도 이미 다카르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대학 시절에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봤던 기억이 나긴 했어요. 가난했던 나라가 놀랍게 발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프리카 농업을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파티마는 제가 또 다른 외국 프로젝트를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걱정했어요. 마마두야, 너 또 그런 일에 휘말리면 안 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벌써 잊었니? 하지만 마을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까지 생겼어요. 저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농업 공동체 대표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또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최소한 한 번은 만나보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2019년 5월 15일 드디어 한국농업지원단이 우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은 박성준이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키 작은 남자였는데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옆에는 최민지라는 여성이 서 있었는데 유창한 프랑스어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온 박성준 연구원입니다. 그는 어색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또 시작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도 처음엔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박성준은 우리 마을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네요. 다만 물 관리와 품종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이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이 메마른 땅을요? 네, 토양 성분이 벼농사에 아주 적합해요. 한국도 예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박성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나라도 7, 90년대까지는 쌀이 부족해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남아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됐죠. 그의 말투에는 자만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뒤 한국팀은 본격적으로 토양 조사와 기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준과 함께 온 정현우라는 농기계 전문가는 우리의 낡은 농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개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수연이라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농업 지원이 목적인데도 마을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줬어요.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영양제도 나눠줬죠. 왜 농업팀에 간호사가 있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농민이 건강해야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수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보건과 농업을 함께 발전시켰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프랑스 팀과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농업 기술에만 집중했는데 한국 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경계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성준이 한국에서 개발한 통일벼를 세네갈 환경에 맞게 개량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크게 반발했어요. 또 외국 품종이군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박성준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마마두 씨, 저희는 그냥 품종만 가져다 주려는 게 아닙니다. 세네갈의 기후와 토양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정말로 이 땅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함께 만들고 싶어요. 함께요? 네, 이 땅을 가장 잘 아는 건 마마두 씨와 마을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기술만 제공할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예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피에르 뒤부아라는 프랑스계 농업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마을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한국팀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뭘 안다고? 피에르는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농업은 우리가 수십 년간 해온 분야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끼어들어봐야 실패만 할 뿐이죠. 이브라힘 사르라는 지역 정치인도 피에르 편에 섰어요. 기존의 이익 구조가 흔들릴까봐 걱정했던 거죠. 마을 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박성준 팀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품종 개량 작업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지나가서 보면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우리 땅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2019년 6월이 되자 한국팀이 본격적인 시험 재배를 제안했습니다. 박성준 연구원은 세네갈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통일벼를 개량하면 우리 환경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프랑스 농업회사도 처음에는 비슷한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을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작은 시험 구획이라도 허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최민지 코이카 직원이 행정 절차를 도와줘서 정부 승인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점은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 품종을 가져다 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지역의 토착 품종과 통일벼를 교배하는 복잡한 과정을 시작했어요. 박성준은 매일 새벽마다 시험 포장을 돌아다니며 벼의 생장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김태호라는 한국어 강사도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농업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우리말인 울로프어를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신 자신은 울로프어를 배우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어요. 하지만 피에르 뒤부아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마을 유력자들을 만나다니며 한국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고 선전했어요.
심지어 정부 관리들에게도 로비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이해하지 못하니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브라힘 사르 지역 정치인도 피에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기존 농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외국인들의 실험에 우리 농토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에 대한 기대감과 과거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충돌했거든요. 특히 어머니 파티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정현우 농기계 전문가는 우리의 낡은 농기구를 수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상황에 맞게 개조까지 해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부품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조합해서 새로운 농기계를 만들어냈어요. 이수연 간호사는 농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꾸준히 챙겨줬습니다. 특히 농사일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마을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그녀는 농민들이 건강해야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 철학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시험 재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어요. 한국팀이 개량한 품종의 변은 다른 품종보다 확실히 빠르게 자랐습니다. 잎의 색깔도 더 진했고 줄기도 튼튼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농민들도 시험 포장을 구경하러 와서 한국팀에게 이것저것 질문했어요. 박성준은 이런 질문들을 매우 환영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의 경험과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프랑스 프로젝트도 초기에는 비슷하게 좋아 보였었거든요. 진짜 결과는 수확대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네갈 농업부에서 파견된 아이샤 디옵이라는 여성이 우리 마을에 왔거든요. 그녀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어도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도 잘 이해했습니다. 아이샤는 한국팀과 우리 마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들을 풀어주고 행정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줬습니다. 그녀가 온 이후로 프로젝트 진행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저는 아이샤와 일하면서 점점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과거 실패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열기는 어려웠어요. 7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 뒤부아와 이브라힘 사르가 본격적으로 한국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지역 언론까지 동원해서 한국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브라힘 사르는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그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으니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농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난했죠. 피에르는 더 교묘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저를 직접 겨냥하면서 이전 프랑스 프로젝트 실패를 상기시켰습니다. 마마두가 또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이런 공격에 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프로젝트 실패는 제게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때 저를 믿고 따라와준 농민들이 큰 손해를 봤을 때의 자책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파티마는 제가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리하지 말고 한국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고 조언했어요. 이미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박성준과 한국팀은 이런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박성준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구실과 시험 포장을 오가며 품종 개량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열정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연구진들은 실험실에서만 일했는데 박성준은 직접 논에 들어가서 흙을 만지고 별을 관찰했거든요. 그의 손은 늘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탔습니다. 최민지 코이카 직원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행정 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울로프어로 간단한 인사말도 할 줄 알게 됐고 우리 전통 음식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정현우 농기계 전문가는 마을 젊은이들에게 기계 수리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원리까지 설명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샤 디옵과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유학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과 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팀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어요. 그런데 7월 말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브라힘 사르가 정부 고위 관료들을 설득해서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거예요. 심지어 프로젝트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피에르 뒤부아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더 검증된 기술과 품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어요. 프랑스는 수십 년간 아프리카에서 농업 사업을 해온 경험이 있으니 더 안전하다는 논리였죠. 이런 상황에서 마을 안에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한국팀을 계속 지지했지만 다른 농민들은 혹시라도 또 실패할까봐 걱정하며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자고 했어요. 모디보 이장님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논란이 되는 프로젝트는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정치적 압박까지 받으면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팀의 진정성은 믿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밤마다 고민하다가 새벽이 되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럴 때마다 박성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정치적 압박과 마을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의 눈에는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8월 초 마을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브라힘 사르가 마을 회의를 소집해서 한국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거든요. 그는 특히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이번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프랑스 프로젝트 실패 당시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그때 저는 프랑스 농업회사의 달콤한 제안에 혹해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었습니다. 새로운 품종과 현대적 농법으로 수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프랑스 품종은 우리 기후에 전혀 맞지 않았어요. 약속했던 기술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약과 비료 가격은 예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결국 그의 수확은 완전히 망쳤고 많은 농가가 심각한 빚을 지게 됐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알리 투레라는 농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제 말을 믿고 자신의 논 전체를 프랑스 품종으로 바꿨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의 아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결국 가족 전체가 다카르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알리가 떠나면서 저를 바라보던 원망 가득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브라힘 사르는 바로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마마두가 또다시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더욱 먼 나라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실험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반대했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이전 프랑스 프로젝트에서 피해를 본 농가들은 다시는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저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못 판단한 결과였으니까요. 어머니 파티마는 회의가 끝난 후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마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팀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 팀과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박성준과 동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기술을 팔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박성준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세네갈의 기후 데이터를 수십 번도 더 분석하고 토양 샘플을 반복해서 검사했어요. 그의 노트는 빼곡한 한글과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최민지는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울로프어를 배워서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말들이 일부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현우는 농기계 수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어요. 그는 돈을 받지 않고 고장난 농기계들을 고쳐줬습니다. 심지어 부품이 없으면 대안을 찾아서라도 수리해줬어요. 이런 모습이 일부 농민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이수연 간호사는 의료 서비스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그녀는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꾸준히 돌봐줬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아이샤 디옵은 저와 한국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해줬어요.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도 과거에는 세네갈처럼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새마을 운동과 농업 혁신을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이샤와 대화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기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이 오히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피에르 뒤부아의 로비 활동도 계속되고 있었고 이브라힘 사르는 정치적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부 관료들도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팀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의 안전을 위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것인지 말이에요. 8월 중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마을의 일부 지역이 침수된 거예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일부 가옥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피해가 유난히 심했어요. 한국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농업 전문가로 왔지만 재해 복구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박성주는 물에 잠긴 농기계들을 꺼내서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자신의 연구 일정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피해 복구를 우선시했거든요. 정현우는 농기계 전문가답게 침수된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대부분의 기계들이 물 때문에 고장났는데 그는 밤새워가며 수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져온 한국산 부품까지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이수연 간호사는 재해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넘어지거나 물에 빠져서 다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녀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의료진이 부족한 농촌에서 그녀의 존재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최민지는 행정 업무를 담당했어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일들을 도와줬습니다. 복잡한 관료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김태호는 비록 농업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힘쓰는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농기계를 옮기고 진흙을 치우는 일까지 함께 했어요. 그의 옷은 늘 흙투성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팀을 의심스럽게 보던 사람들도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진흙탕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줬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박성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홍수로 망가진 시험 포장을 보고 크게 좌절할 법도 했는데 오히려 더욱 의욕적으로 복구 작업에 매달렸어요. 몇 개월간의 연구 결과가 물 한 번에 날아갔는데도 말이죠. 박성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요. 한국도 태풍과 홍수를 수없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다면서 이번 일도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아이샤 디옵도 복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정부 부처와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신속한 지원을 이끌어냈어요. 또한 한국팀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왔습니다. 저는 아이샤와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능력과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녀는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을의 발전을 원했습니다. 한국 유학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고향에 적용하고 싶어 했어요.
복구 작업이 일주일 정도 계속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수되었던 시험 포장의 벼가 다른 품종보다 훨씬 잘 버틴 거예요. 한국팀이 개량한 이슬리 품종은 물에 잠겼다가도 금세 회복했지만 기존 품종들은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박성준은 이 결과를 보고 매우 흥분했어요. 홍수 저항성까지 갖춘 품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이슬리 품종이 세네갈의 기후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자란 벼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일부 농민들은 한국 품종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피에르 뒤부아는 이번 결과가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믿을 수 없다면서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브라힘 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시험 결과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아직 수확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모디보 이장님은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한국팀의 노력과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을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한국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진짜였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면 그런 희생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9월 말, 드디어 첫 수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몇 달간의 기다림과 논란 끝에 진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성준과 한국팀은 수확 하루 전부터 시험 포장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이 순간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으니까요. 수확 당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험 포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찬성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사람들도 결과가 궁금해서 나왔어요. 피에르 뒤부아와 이브라힘 사르도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첫 번째 벼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했어요.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또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이삭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슬리 품종의 벼이삭은 기존 품종보다 훨씬 컸고 알맹이도 가득했어요. 박성준은 흥분을 억누르며 정확한 계량을 시작했습니다. 계량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면적에서 기존 세네갈 품종은 헥타르당 1.5톤 정도 나왔는데 이슬리 품종은 무려 7톤이 나온 거였습니다. 거의 5배에 가까운 차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기대했던 사람들조차 이 정도 결과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박성준은 신중하게 추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계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구역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다시 측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슬리 품종의 수확량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쌀의 품질이었습니다. 아이샤가 현장에서 직접 밥을 지어봤는데 이슬리 쌀은 기존 쌀보다 훨씬 차지고 맛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맛을 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쌀인가요? 한 농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쌀은 처음 먹어봅니다. 최민지가 통역하자 박성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통일벼 기술과 세네갈의 토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두 나라의 장점이 결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낸 거라고 했습니다. 정현우는 농기계 관점에서도 분석해줬어요. 이슬리 품종은 줄기가 튼튼해서 기계로 수확하기도 편했고 탈곡 과정에서도 손실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농작업 효율성도 크게 개선된 거죠. 이수연은 영양학적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이슬리 쌀은 기존 쌀보다 단백질과 비타민 함량이 높아서 영양가도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농민들도 이 결과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한 차이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어머니 파티마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번에는 정말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 뒤부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는 이번 결과가 특별한 날씨나 우연한 조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결정하기엔 너무 성급하다고 했어요. 이브라힘 사르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품종이 토양에 미칠 영향이나 환경적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한국 팀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실제 결과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특히 젊은 농민들은 이슬리 품종을 당장이라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알파 시세라는 25살의 젊은 농민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는 원래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나갈 계획이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농업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우리 마을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아이샤와 함께 수확된 쌀을 바라보며 대화했어요. 그녀는 이제 정말로 세네갈 농업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세네갈의 토양, 그리고 농민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의 성공이 모든 걸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월에 들어서면서 이슬리 품종의 성공 소식이 생루이 지역을 넘어 세네갈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업부 관리들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결과를 확인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세네갈 국영방송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박성준과 한국팀이 인터뷰를 했고 저도 마을 대표로 출연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우리 마을의 변화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다른 지역 농민들도 이슬리 품종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기후 조건이 비슷한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어요. 한국팀은 이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박성준은 다른 지역의 토양과 기후 조건을 분석해서 이슬리 품종이 적합한지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같은 품종을 그대로 보급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맞게 세부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현우는 농기계 보급 계획을 세웠어요. 이슬리 품종의 특성에 맞는 농기계와 재배 기술을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는 현지 농민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최민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담당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슬리 품종 보급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도움을 줬어요. 복잡한 관료주의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들도 생겨났어요. 가장 큰 문제는 종자 공급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는데 아직 충분한 양의 종자를 생산할 수 없었거든요. 박성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자 증식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을 포함해서 몇 개 지역에서 종자 전용 농장을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기술 전수였습니다. 이슬리 품종은 기존 세네갈 품종과 재배 방법이 달랐거든요. 물 관리 시비, 병충해 방제 등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어요. 김태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을 농민들을 강사로 훈련시켜서 다른 지역의 기술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농민이 농민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한 거죠. 이수연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장했어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건강 개선을 연계시키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진 농민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적용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급속한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피에르 뒤부아는 성급한 보급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충분한 검증 없이 전국에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브라힘 사르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그는 전통적인 농법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했어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슬리 품종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네갈 농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한국팀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이샤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부와 한국팀, 그리고 농민들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맡았어요. 각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샤와 함께 일하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어요. 그녀의 능력과 헌신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도 변화가 빨랐어요. 성공적인 수확 이후 젊은 농민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알파 시세 같은 청년들은 농업을 포기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더 적극적으로 농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모디보 이장님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했던 그도 이제는 한국팀을 적극 지지했어요.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성공에 따른 부담도 생겼어요. 다른 지역에서 실패하면 우리 마을까지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압박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박성준은 이런 제 고민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한국도 새마을 운동 초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만큼 그것을 지속시키는 게 어렵다고 조언해줬습니다. 11월 초 이슬리 품종의 두 번째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3개 마을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한국팀의 책임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아이샤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일을 함께 했거든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과 전문적인 능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점점 더 깊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샤와 함께 세네갈강 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 유학 시절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성실함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요.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한국팀과 함께 일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박성준과 동료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아이샤는 저에게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도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성장했다면서 세네갈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샤에게 제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과거 프랑스 프로젝트 실패 때문에 느꼈던 자책감,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마마두,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서도 다시 도전할 용기를 냈잖아요.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자책감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한국팀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이슬리 품종의 성공을 바탕으로 세네갈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업혁신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단순히 품종만 바꾸는 게 아니라 농업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정현우는 농기계 현지 생산 계획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로 세네갈에서 농기계를 만들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수출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거라고 예측했어요. 최민지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담당했습니다. 세네갈 젊은이들을 한국에 보내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게 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세네갈 자체의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수연은 농촌 보건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어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서 농민들의 건강도 함께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서 증명된 방식을 세네갈에 적용하려는 거였죠. 김태호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세네갈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언어가 통하면 문화와 기술 교류도 더 활발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피에르 뒤부아는 한국이 세네갈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진출해서 프랑스 기업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브라힘 사르는 문화적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네갈 전통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한국팀의 확대 계획을 환영했어요. 실제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농업소득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고 영양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알파 시세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는 미래의 한국 기업과 직접 소통하면서 더 큰 농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변화가 마을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어머니 파티마도 한국팀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성준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며 항상 챙겨줬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 물론 맛은 좀 이상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농업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세네갈과 한국을 연결하는 더 큰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샤와 함께라면 그런 꿈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1월 말 이슬리 품종의 성공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브라힘 사르 지역 정치인이 본격적으로 한국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고 나선 거예요. 그는 정부 고위 관료들을 설득해서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브라힘의 논리는 교묘했어요. 그는 한국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네갈의 전통 농업을 너무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농법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더 심각한 건 그가 종교적 논리까지 동원한 점이었어요. 이슬람 전통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농법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신에 대한 불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농민들에게 이런 말이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피에르 뒤부아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본국의 농업기업들과 연계해서 더 강력한 로비를 펼쳤어요. 한국 기술은 아직 아프리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니 성급한 도입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의 압박은 점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 되어갔어요. 언론에 한국 프로젝트의 부작용을 다룬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외국 품종 도입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가장 큰 타격은 일부 마을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팀을 지지했던 농민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모디보 이장님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마을의 평화와 단합이 가장 중요한데 이 프로젝트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마마두야,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마을이 둘로 나뉘고 있잖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어. 정말 그랬어요. 마을 안에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한국 프로젝트를 지지했지만 나이 든 분들은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 파티마도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팀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마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혹시라도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봤어요. 한국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성준은 밤마다 고민에 잠겨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최민지는 정부 관료들과의 회의를 주선해서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일부 관료들은 프랑스 측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다른 관료들은 정치적 안전을 위해 현상 유지를 선호했습니다. 정현우는 농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기술적인 내용은 이해시킬 수 있어도 종교적, 문화적 우려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이수연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계속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그녀의 의료 서비스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김태호는 언어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려 했지만 이것도 한국 문화 침투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샤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었어요. 정부 파견 직원이면서 동시에 한국팀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녀는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한국팀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의 평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확신을 갖고 이끌어주기를 원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가 또다시 마을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했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샤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치적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을 내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12월 중순 정치적 압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다른 마을들에서 이슬리 품종으로 진행한 두 번째 재배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는 우리 마을에서의 성공을 완전히 재현했습니다. 타이바 마을에서는 헥타르당 6.8톤, 리차드톨 마을에서는 7.2톤의 수확량을 기록했어요. 기존 품종보다 4배에서 5배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각 마을의 서로 다른 토양 조건에서도 일관되게 좋은 결과가 나온 점이었어요. 박성준은 이 결과를 분석하면서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슬리 품종이 세네갈 북부 전체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거라고 했어요. 단일 마을의 특수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우수한 품종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브라힘 사르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한두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토양에 미치는 부작용을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피에르 뒤부아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팀이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수확량이 나올 수 없다면서 어떤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박성준과 한국팀은 크게 상처받았어요. 몇 달간의 성실한 노력을 의심받는 것이 억울했거든요. 박성준은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세네갈 국립농업연구소에서 공식 검증단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한국팀의 연구 방법론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브라힘 사르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어요. 검증 과정은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세네갈 최고의 농업 전문가들이 토양 샘플부터 시작해서 재배 과정, 수확량 측정까지 모든 단계를 재검토했어요. 한국팀은 이 과정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세네갈 전문가들은 한국팀의 연구 방법론이 매우 엄밀하고 과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슬리 품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슬리 품종이 가뭄 저항성과 염분 저항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었어요. 세네갈 국립농업연구소 소장인 압둘라의 디아뉴 박사는 공개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리 품종은 세네갈 농업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고 했어요. 한국 연구진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공식 인정이 나오자 마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도 국가기관의 공식 검증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종교적 우려를 제기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해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모디보 이장님도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해서 한국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어요. 이제는 마을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파티마는 저에게 사과했어요. 제 판단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우려고 온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알파 시세 같은 젊은 농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기술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공부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미래의 한국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피에르 뒤부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경제적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세네갈이 경제적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종자와 기술을 계속 한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면 자립성을 잃는다는 거였어요. 이브라힘 사르도 정치적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지역주의 감정을 자극했어요. 수도 다카르의 정치인들이 지방의 이익을 무시하고 외국 세력과 손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샤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정부 부처와 지역 정치인들 사이를 조율하면서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이 세네갈의 자립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설명했어요. 한국팀도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준은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서 세네갈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정현우는 농기계 현지 생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네갈에 공장을 세워서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든요. 2020년 1월 세네갈 정부가 이슬리 품종의 전국 확산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농업부는 향후 5년간 세네갈 전체 벼농사의 절반을 이슬리 품종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는 세네갈 농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혁신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팀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어요. 박성준은 세네갈 농업부 수석 고문으로 임명되어서 전국적인 품종 보급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코이카에서도 추가 예산을 지원해서 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런 급속한 확산에 대한 반발도 그만큼 거세졌습니다. 피에르 뒤부아는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이 세네갈의 한국 의존도 증가를 우려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세네갈이 전통적인 파트너인 프랑스를 등지고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였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한국이 신식민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브라힘 사르는 이런 국제적 압력을 배경으로 더욱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는 세네갈이 한국의 경제적 속국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심각한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이맘들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설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는 농촌 지역의 독실한 무슬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더 복잡한 상황은 기존 농업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었습니다. 프랑스계 종자 회사들뿐만 아니라 현지 농약, 비료 업체들도 한국 기술 확산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이슬리 품종은 기존보다 적은 양의 농약과 비료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거든요. 이런 저항 세력들이 연합해서 강력한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의 부작용을 과장해서 선전했고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유포했어요. 이슬리 벼를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마을 차원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어요. 우리 마을은 대부분 한국팀을 지지했지만 인근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농법을 고수하는 마을들과의 사이에 미묘한 경쟁 의식도 생겼어요. 한국팀은 이런 상황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박성준은 무리한 확장보다는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강조했어요. 세네갈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업 혁신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최민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화했어요.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설명회와 견학 프로그램을 조직했습니다. 실제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설득 방법이라고 판단한 거죠. 정현우는 현지 파트너십을 확대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세네갈 기업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이렇게 해야 경제적 식민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연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했어요.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모자보건 개선에 집중했어요. 김태호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습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 세네갈 문화 소개 등 상호 교류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일방적인 문화 전파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나누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샤는 정치적 갈등 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이브라힘 사르와도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네갈의 자주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마을 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을의 성공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도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샤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큰 정서적 지지를 해줬어요.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지키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어머니 파티마도 이제는 완전히 한국팀을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박성준을 아들처럼 챙겨줬고 다른 팀원들에게도 항상 따뜻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을 전체 분위기를 좀 더 화해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됐어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세네갈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뒤부아와 이브라힘 사르가 연합해서 한국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시키려는 전면적인 공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은 저였습니다. 이브라힘 사르는 지역 언론을 동원해서 제가 한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어요. 마을 대표로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이었습니다. 피에르 뒤부아는 더 교묘했어요. 그는 제가 과거에 프랑스 프로젝트를 실패시킨 무능한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다시 마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이런 인신공격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과거의 실패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큰 상처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일부 마을 사람들이 이런 선동에 흔들리기 시작한 점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저에게 숨겨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에 대한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세네갈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신식민주의자들이라고 보도했어요.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네갈의 자원과 시장을 노린다는 식의 악의적 해석이었습니다. 박성준과 동료들은 이런 공격에 매우 당황했어요. 순수한 기술 협력 차원에서 온 사람들이 정치적 음해의 대상이 된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박성준은 모든 비용 내역과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여론은 나빠진 상태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마을 사람들이 한국팀의 연구시설에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이브라힘 사르가 조직한 시위대의 소행이었는데 그들은 외국 세력을 축출하자는 구호를 외쳤어요. 이 사건으로 김태호가 부상당했습니다. 그는 연구시설을 지키려다가 시위대와 충돌하면서 머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국팀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네갈 정부도 난처한 입장에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정치적 압력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프랑스 정부에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더욱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아이샤는 정부와 한국팀,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성적인 대화가 어려웠거든요. 그녀 자신도 한국 편을 든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한국팀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의 평화를 위해 손을 들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과거 프랑스 프로젝트 실패 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파티마는 제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녀는 제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내라고 격려해주기도 했어요. 모디보 이장님은 중립을 지키려고 했지만 압박이 심했습니다. 이브라힘 사르가 그에게도 정치적 압력을 가했거든요. 한국 프로젝트를 지지하면 지역 정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알파 시세 같은 젊은 농민들은 여전히 한국팀을 지지했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가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팀은 이런 상황에서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박성준은 세네갈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존재가 마을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최민지는 코이카 본부와 협의해서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현지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올렸어요. 정현우와 이수연도 마찬가지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팀의 진정성과 프로젝트의 가치는 믿고 있었지만 마을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보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밤마다 아이샤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격려해줬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지금의 어려움은 일시적일 거라고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월 중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브라힘 사르가 조직한 대규모 시위가 우리 마을에서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이샤가 시위대와 한국팀 사이를 중재하려다가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친 거였습니다. 그날은 이브라힘 사르가 외부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를 동원해서 한국팀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날이었어요. 시위대는 외국 침략자 물러가라, 세네갈 전통을 지키자 같은 구호를 외치며 한국팀 연구시설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박성준과 동료들은 시설 안에 피해 있었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연구 장비를 부수기 시작했거든요. 경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샤는 이 상황을 보다 못해서 시위대 앞에 나서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정부 파견 공무원으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흥분한 시위대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시위대는 아이샤를 한국 편을 드는 배신자라고 비난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샤가 뒤로 물러서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는데 불행히도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샤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즉시 달려가서 그녀를 안았는데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수연 간호사가 바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아이샤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준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정부에 요청해서 응급 헬리콥터를 보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다행히 한국 대사관과 세네갈 정부의 협조로 군용 헬리콥터가 출동했어요. 아이샤는 다카르의 큰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헬리콥터에 타고 갔어요.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은 정말 길고 괴로웠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줄 때까지 저는 복도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아이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뇌출혈은 심하지 않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네갈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샤는 정부 공무원이자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폭력 시위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해 여론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세네갈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진정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브라힘 사르에게도 경고가 내려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정치적 변화보다는 아이샤의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병원에서 밤낮으로 그녀를 간병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며칠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박성준과 한국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다쳤다는 자책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박성준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했어요. 마마두 씨, 우리가 온 목적은 세네갈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샤 씨까지 다치게 했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박성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이샤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후 저에게 한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두,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모두 헛된 게 되어버려요. 그녀의 말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샤가 자신의 상처보다도 프로젝트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마을로 돌아가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팀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의 평화를 위해 포기할 것인가. 이는 단순히 농업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 신념과 철학의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아이샤가 다친 후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시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아이샤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큰 분노를 표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돌아와서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했어요. 회의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저는 먼저 아이샤의 상태를 보고하고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팀과 함께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해요. 모디보 이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두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보자. 내가 우리 마을의 미래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왔으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아이샤가 다친 후에는 정말 괴로웠어요. 제 결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고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이샤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용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는 걸요. 그때 알파 시세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마마두 형, 저는 한국팀과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슬리 벼 덕분에 저희 가족 생활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다른 젊은 농민들도 하나둘씩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결과가 있잖아요. 수확량이 몇 배나 늘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마을이 어떻게 돼요? 평화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파티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마두의 어머니로서 또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마을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이들이 굶어 죽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사람들이 온 후로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를 방해하려는 외부 세력 때문이에요. 정작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파티마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저는 한국팀과 계속 함께 가겠어요. 우리 손자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망설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지지 의사를 표하기 시작했어요. 한 농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파티마 어머니 말씀에 동의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다른 농민도 거들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방해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자기들 이익 때문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팀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성준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진흙탕에서 일하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했을 리 없어요. 이수연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봐줬어요. 그런 분들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겠어요? 모디보 이장님이 정리 발언을 했어요. 그럼 투표로 결정해 봅시다. 한국팀과 계속 함께 갈지, 프로젝트를 중단할지 말이에요.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80%가 한국팀과의 협력 지속을 지지했어요. 특히 직접적인 혜택을 본 농가들의 지지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을 공동체가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박성준에게 연락했어요. 마을의 결정을 전하고 계속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성준은 처음에 놀라워했다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마을들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의 선택이 다른 지역에도 용기를 준 거였습니다. 세네갈 언론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어요. 농민들이 직접 내린 선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샤도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의 결정이 알려진 후 며칠 뒤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과의 농업 협력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방문 당일 마을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몰려왔어요. 대통령은 먼저 이슬리 벼 시험 포장을 시찰했습니다. 박성준이 품종 개량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군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 정도 수확량 증가는 세네갈 농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마을 대표로서 보고할 차례였어요. 각하,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땀 흘렸어요. 저는 홍수 때 한국팀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 마을 사람들의 건강까지 챙겨준 이수연 간호사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직접 의견을 물어봤어요. 알파 시세가 대답했습니다. 각하, 저는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나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농업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파티마도 발언했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풍족한 적은 처음이에요. 한국 분들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주셨어요. 대통령은 이런 증언들을 듣고 크게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그는 박성준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박사님, 세네갈 국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농업 협력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합니다. 더 놀라운 건 대통령이 국방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이었어요. 농업에서 증명된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 협력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암시하는 발언이었어요. 실제로 며칠 후 세네갈 정부가 한국의 FA-50 전투기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브라힘 사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표명 앞에서는 더 이상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거든요. 2020년 하반기부터 세네갈 전역에서 본격적인 농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한국팀은 이슬리 품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어요. 박성준은 세네갈 농업부 수석 고문으로 정식 임명되어서 국가 차원의 농업혁신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네갈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게 이슬리 품종을 세부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정현우는 농기계 현지 생산 공장을 세네갈 북부에 설립했어요. 한국의 대성산업과 세네갈 정부가 합작으로 만든 공장에서는 이슬리 품종에 최적화된 농기계를 생산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수출하는 계획이었어요. 알파 시세가 이 공장의 현지 기술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와서 현지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첫 해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슬리 품종을 도입한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수확량이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했어요. 세네갈의 쌀 자급률이 50%에서 80%로 급상승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영양실조 문제도 거의 해결되었어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대신 마을에 남아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파티마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매우 기뻐했어요.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세네갈의 성공 사례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큰 관심을 끌었어요.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인근 국가들이 세네갈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도 높았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세네갈 한국 농업협력 모델을 아프리카 농업 발전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2021년 초 농업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이 예상치 못한 분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 정부가 한국산 군용기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네갈 국방부 장관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박성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의 농업기술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농업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을 대표로서 한국팀과의 협력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죠. 이런 파트너라면 우리나라의 안보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의 방문 후 며칠 뒤 세네갈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군용기 도입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 훈련기 KT-1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소식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 군용기가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이 순전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업 협력을 통해 쌓인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몇 달 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세네갈 정부 간의 KT-1 기본훈련기 4대 도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4억 달러였고 단순한 기체 도입뿐만 아니라 조종사, 훈련, 정비 지원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계약이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세네갈 정부가 FA-50 경공격기 도입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는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아이샤에게 프러포즈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세네갈강 변의 특별한 장소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샤에게 청혼했습니다. 아이샤 디옵, 나와 결혼해줄래? 아이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마마두, 물론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결혼 소식은 마을 전체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줬습니다. 박성준과 한국팀도 우리 결혼을 크게 축하해줬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더 큰 소식이 발표되었어요. 세네갈 정부가 FA-50 경공격기 12대 도입을 최종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저희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신혼여행을 겸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결혼식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대축제가 되었어요. 세네갈 농업부 장관도 참석해서 축복해줬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는데 완전히 현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결과입니다. 라는 설명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마두 씨, 세네갈에서의 성공 사례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큰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세네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부지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아이샤는 세네갈 정부 내에 한국협력청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박성준은 세네갈에 영구적으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세네갈 국립대학교에 한국농업기술연구소를 설립해서 현지 인재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2022년 봄, 드디어 세네갈 공군에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인도되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 전투기가 배치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전투기 인도식을 지켜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네갈 공군 사령관은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과 세네갈의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도 한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가 합작으로 한세네갈 우정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이슬리 벼 개발 과정부터 양국 협력의 전 과정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어요. 어머니 파티마는 개관식에서 우리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볼 줄 몰랐다. 한국 친구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됐네라고 말했어요. 현재 저와 아이샤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한국어와 울로프어를 모두 가르칠 계획이에요.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싶거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기술이나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를 나누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쌀 품종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지금도 박성준과 동료들은 세네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계속되는 한 세네갈과 한국의 우정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은 쌀 한 톨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단단한 다리가 된 것입니다.